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선생님이 단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단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정리하던 거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해서 이번 시간에 좀 마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 단어의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날 배우던 것들은 그날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배우는 것들을 배운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앞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과 연결져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어보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문법이 머릿속에 정확히 개념이 잡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그날 배운 것만 복습하지 마시고 그날 배운 걸 가지고 앞에서 이해 안 됐던 거를 연결져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배우면서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오언, 구품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었고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체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체언에 대해 설명하면서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 그리고 그 명사, 대명사, 수사가 뭔지를 지난 시간에 짝짝짝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체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조사랑 함께 쓰인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배우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체언에 대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바로 그 조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조사는 관계언이에요. 즉 말 그대로 관계를 표시하는 말인데요. 자, 관계를 표시하는 말로서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 조사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어디 뒤에 붙는다고요? 체언의 뒤에 붙습니다. 체언 뒤에 와요. 체언의 뒤에 와서 관계를 표시하는 말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이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는 의미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특징이 나왔습니다.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고요. 의미를 추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존 형태소라는 점. 자, 일단은 의존 형태소인 걸 강조한 이유는 얘기했어요. 의존 형태소라는 얘기는 혼자 쓰이지 못하죠. 즉 자립성이 없어요. 조사는 자립성이 없습니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지만 체언의 뒤에 붙여요. 체언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이렇게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뒤에 쓰기 때문에 쉽게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 단어로 취급을 합니다. 조사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조사를 보고 나면 선생님 이게 단어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시간에도 예를 잠깐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문장을 하나 들어볼게요. 자, 철수가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때 철수 당연히 명사죠. 밥 명사입니다. 그럼 이 뒤에 붙은 이 뒤에 붙은 이런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조사예요. 이런 게 다 조사입니다. 이런 게 조사입니다. 그리고 먹다 할 때 뒤에 붙는 이런 것들이죠. 요거는 이제 용언이 되겠죠. 요거는 용언이 되고, 요 가나 을 같은 것들이 이제 조사가 되는데, 잘 보세요. 이 가나 을 같은 거는 혼자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하지만 앞에 붙는 철수나 밥 같은 경우에는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죠. 체언이니까. 그럼 이렇게 혼자 쓰일 수 있는 말과 딱 보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됩니다. 혼자 쓰이진 못하지만 분리가 돼요. 근데 이때 가와 을을 단어로 취급할 거냐 말 거냐? 단어로 취급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와 을도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철수나 밥과 비교해보면 이때 가와 을 같은 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와 을 같은 경우는 의존 형태소인 동시에 뭐예요? 이거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형식 형태소요. 형식 형태소. 하지만 단어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 그럼 도대체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형식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 뭔 뜻이냐? 이거예요, 이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줘요. 자, 이렇게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를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격조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의 가장 대표적인 조사 하면 뭐냐? 종류가 격조사예요. 격조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근데 조사 중에 굉장히 독특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었죠. 의미를 뭐 해주는?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가 있다고 했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보조사라 부릅니다.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줘요. 이거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보조사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자, 나머지 이 접속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냥 두 개의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사 공부하실 때는 주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했냐 못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고요. 일단 격조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격조사는요, 이 앞에 체언이 오지 않습니까? 이 체언이 오는데 이 체언이 이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표시해 주는 걸 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 가지고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철수가 밥을 먹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철수가 밥을 먹다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이 문장의 주어는 철수죠. 그죠?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먹은 게 누굽니까? 문장에서 주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철수잖아요. 철수가 밥을 먹은 거니까 이때 먹다의 주된 대상 철수입니다. 철수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는 뭡니까 하면 철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한테 자, 철수가 문장에서 주어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하면 먹는 사람이 철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문법으로 봤을 때는요, 철수가 이 문장의 주어인 이유는요, 그 문장의 주어가 철수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가 뒤에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가 붙었기 때문에. 가가 붙으면 이 가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앞에 붙는 체언을 뭘로 만들어주는, 주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즉 가 앞에 붙는 단어는 주어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가. 그래서 이 가가 바로 주격조사인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가. 주격조사입니다. 주격. 말 그대로예요. 이 격조사라는 건요, 이 체언, 이 앞에 붙는 체언인 철수가 주어임을, 주어의 자격을 갖는 말임을 표시해주는 조사다 이런 뜻입니다. 즉 주어임을 표시하는 역할. 그러면 여기 보세요. 밥을 먹다. 철수가 먹었어요. 뭐를? 밥을. 그럼 이때 밥은 이 문장에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목적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철수가 뭘 먹었냐? 목적, 밥을 먹었다. 밥이 목적어예요. 그럼 밥이라는 말이 목적어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을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 나오죠. 을을. 문장에서 체언이 뭐임을? 목적어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어임을 표시해주는 자격을 갖는 조사, 그걸 뭐라고 부르냐? 목적격 조사. 그래서 우리 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격 조사는 우리 국어에서 이가가 있어요. 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요, 어떤 문장에서 그 문장의 체언이 이 문장에서 주어 역할 하냐, 목적어 역할 하냐, 이런 걸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 체언 뒤에 붙은 조사를 보시면 돼요. 그 체언 뒤에 붙은 조사가 어떤 조사가 붙었냐에 따라서 이나 가가 붙었으면 주어, 을이나 릴이 붙었으면 목적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에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이 문장의 목적어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장의 주어는 이거예요. 이 문장의 목적어는 이거예요. 라고 쉽게 찾는 방법은 그 체언 뒤에 조사가 이나 가가 붙었는지 또는 을이나 릴이 붙었는지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 겁니다. 여기 깨서도 있지만 깨서는 높임 표현이에요. 이가의 높임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요 복격조사라는 게 있어요. 이 복격조사는 말 그대로 즉 보어임을 표시하는 역할인데요. 자, 똑같이 이가입니다. 이가는 똑같아요. 이게 헷갈리는 친구도 많습니다. 이가 때문에 헷갈리는 친구도 많은데 요 보어 같은 경우는 요런 문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이 얼음이 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되었어요. 뭐가? 물이. 그럼 여기 이가 붙었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물이네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때 물이 주어예요. 어떻게 알았니?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쓰였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요건 잘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건 뭘까? 얼음 뒤에 붙은 이도. 여기도 이가 쓰였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립니다. 뭐라고 부르냐? 선생님도 이 문장은 주격조사 이가 두 번 쓰였네요. 선생님 이 문장은 주어가 두 개인가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때 요 이가 붙은 요 얼음, 요 얼음이 요 뒤에 이가 붙었죠. 앞뒤 거랑 구별이 안 되죠. 그럼 이때 이걸 뭐라 부르냐? 이게 바로 복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얼음은 이 문장이 뭐가 되느냐? 보어가 돼요. 보어가 됩니다. 보어예요.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똑같은 이가가 붙었지만
주어냐 보어냐 요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주어랑 보어 어떻게 구별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뒤에 오는 거 있죠. 요거 우리 여러분들 국어에서는요 되다랑 아니다 있죠. 아니다. 자, 되다와랑 아니다가 쓰인 경우에만 요 앞에 오는 요거를 보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물이 얼음이 되다. 이때 되다 앞에 쓰인 요거 보어. 또는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철수가 학생이 보세요. 가랑 이 다 주어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보어도 되죠. 그럼 철수가 아니래. 뭐가? 학생이. 그럼 이때 이는 이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보어의 역할임을 요게 보어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격조사. 그래서 복격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요 뒤에 오는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인 경우에 한해서 요 앞에 오는 이와 가가 붙는 말을 뭐라고 부른다? 보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 그래서 주격조사랑 복격조사 구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요거.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말 그대로 서술어임을, 서술어는 이 문장에서 우리 국어에서 문장에서 요 끝나는 부분 있죠. 요 대상이, 요 주어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말을 서술어라고 하는데요. 요 서술어가 되는 말, 체언 뒤에 붙어서 서술어임을 표시해 주는 역할. 이다. 철수는 학생 플러스 이다 하면 철수가 뭐임을, 학생임을 서술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다가 붙으면 돼요. 이다. 자, 부사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부사어임을 표시해주는 격조사예요. 뭐가 있느냐? 에서, 와, 과 되게 많습니다. 부사는. 그리고 관역격조사는 문장에서 관용어임을 표시해주는 조사인데요. 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아들 이럴 때 아들이잖아요.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 그죠? 그럼 이때 의는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임을, 아버지의 아들임을 표시해주는, 즉 이 앞에 오는 아버지가 뒤에 오는 아들을 꾸며주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게끔 하잖아요. 이때 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의 관용어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뒤에 의입니다. 그래서 의가 붙으면 이 의는 이 앞에 오는 체언을 뭘로 만들어준다? 관용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구나. 그래서 뭐라 부른다? 관용격 조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호격 조사는 뭐냐? 호자는 부를 호자입니다. 그래서 철수야 그랬어요. 그럼 이때 야는 앞에 체언 철수가 쓰였죠? 철수를 뭐 하는 거예요? 야 하고 불렀죠. 그래서 부를 때 이 앞에 있는 대상이 부르는 대상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를 호격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의 격조사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체언 뒤에 쓰인다는 거. 그리고 그 체언 뒤에서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말인지임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주격조사가 붙으면 이 주격조사 앞에 있는 단어는 주어인 거예요. 목적격조사가 붙으면 그 앞에 있는 단어는 목적어인 거예요. 복격조사가 붙으면 앞에 있는 건 보어. 서술격조사가 붙으면 앞에 있는 건 서술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데 그 조사가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단어인지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 이거를 격조사라고 부른다. 격조사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게 가장 조사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조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도 있다고 했죠. 조사예요. 조사인데 특별한 뜻을 보완해주는,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더해줘요. 이거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격조사나 보조사나 다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어디 뒤에 오느냐? 체언 뒤에 와요. 체언 뒤에 오는데 체언 뒤에 와서 앞에 오는 체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말인지를 표시해주면 격조사고 의미를 더해주면 보조사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더해준다는 말 뜻이 뭐냐? 선생님 여기 예를 들어놨잖아요. 은는 같은 거 보세요. 은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은데 예술은 길어. 그럼 이때 은은요. 앞뒤의 것을 뭐하는 의미를? 대조하는 의미를 더해준다는 겁니다. 은는요.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헷갈리는 친구들 많습니다. 뭐냐면요. 이 은는을요. 주격조사인 걸로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착각해서. 그래서 철수가 학생이다. 문장의 주어 철수죠. 왜냐하면 가가 붙었으니까요. 근데 철수는 학생이다 이러면 이때 는도 앞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문장에 철수가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때 은는도
선생님 다 주격조사 아닌가요?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가 있다고요. 근데 은느는 주격조사 아닙니다. 은느는 보조사예요. 은느는 보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가가 쓰이면 이건 주어예요. 철수가 학생이다. 철수가 학생이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이 가가 주격조사니까 이 앞에 쓰인 이게 주어입니다. 라고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은는도 주격조사면 철수가 학생은 아니다 이러면요. 그러면 철수가 학생은 아니다 그러면 그럼 이거는 선생님 문장이 주어가 두 개인가요? 아니라고요. 그럼 이 뒤에 오는 이건 뭔가요? 철수가 아니에요. 뭐는 학생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그럼 학생은 아니지만 다른 무언가는 맞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뭐는 아니라고요. 학생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은느는요. 이렇게 대조의 의미도 있고요. 또는 그 특별하게 어떤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철수가 다른 건 뭐 맞을지 몰라도 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의 의미를 더해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보조사. 그래서 은느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은느는 주격조사 아닙니다. 옛날에 이거 잘못 아는 친구도 있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은는 이가 주격조사 이렇게 공부한 친구도 있는데 은느는 절대 아니에요. 주격조사. 자, 그 다음에 만. 보세요 이거. 만, 뿐, 도. 보세요. 여기. 오늘 너 참석했다. 그죠? 오늘 너가 참석했다 하면 그냥 네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만 이러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너가 참석했다랑 오늘 너만 참석했다랑 의미가 똑같습니까? 그냥 오늘 너가 참석했어라는 말은 그냥 네가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너만 참석했다는 말은 너 빼고 다른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뭐해집니까? 더해지죠. 그죠? 생각해보세요. 오직 믿는 건 너야 라는 말과 너뿐이야 라는 말.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너가 그것을 했다던데 라는 말과 너도 그것을 했다던데 의미가 어떻습니까? 달라지죠. 그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은 이런 조사가 쓰였을 때 특별한 의미가 뭐해진다고요?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이해했죠? 한번 여러분들이 문장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응? 이런 문장 선생님이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집에 가다. 그럼 내가 그냥 뭐 한 거예요? 집에 간 겁니다. 그죠? 근데 나만 집에 가다 이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문장하고 똑같은 의미인가요? 내가 집에 가다, 나만 집에 가다. 의미가 달라졌죠? 많이 쓰이면 의미가 좀 더 더해지는 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집에 가는 건 그냥 내가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나만 집에 갔다는 건요. 내가 집에 가다는 말에 플러스해서 나 빼고 다른 사람은 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더해지잖아요. 많이 쓰이는 순간 그런 의미가 더 생기죠. 그럼 이때 만은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만 같은 걸 뭐라 부른다? 보조사라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격조사랑 보조사 좀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사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속조사는 그냥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와, 과, 랑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미나와 영희, 철수랑 영희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어주는 역할. 이건 너무 쉽죠. 뭐 접속조사는 그다지 시험에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격조사랑 보조사. 특히나 보조사. 격조사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격조사가 기본이니까 하두고 나서 그 다음에 보조사까지 알아두셔야 조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앞에 우리가 배웠던 체언에 가서 체언 뒤에 조사가 와서 같이 쓰인대 라는 말뜻을 좀 이제 이해해 보시고 체언 뒤에 오는 조사를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은 선생님이 단어만 설명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 다 하면 그 다음에 뭘 공부하느냐? 문장을 공부한다니까요. 문장을 공부한다고요?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문장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했던 이것들이 다 지금 결과적으로 문장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단어는 문장에 가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하는 거라고.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제대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장에 대해서 문법 공부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근데 단어를 정확히 개념을 이해해 두시지 못하시면 문장에 대해서 나중에 문법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럼 결국 그런 학생들이 뭐 하는 거냐? 문법 포기하는 거예요. 문법 포기하면서 스스로한테 얘기하죠. 여러분들 때부터는 이제 수능 보는 시험 체제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러분들 때는 이제 문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내가 시험 보기 싫으면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이, 나는 선택 안 하면 되니까 뭐 선택 안 하면 되죠 뭐. 선택은 안 할 수 있겠지만 학교 내신에서는 시험 문제는 봐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시험 문제는 봐야죠. 그럼 일단은 내가 선택 안 한다고 공부 안 하면 내신이 무너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때 가서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안 했지만 그거는 지금 내가 선택 안 한다고 나중에 가서까지 선택을 안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수능 때 가서 학생들 내 친구들이 막 시험 과목 뭐 볼지 선택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생각보다 문법을 많이 선택해요. 뭔가를 많이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도 고민될걸요? 나도 문법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근데 그때 가서 하려면 너무나 늦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학년 때부터 벌써 나 포기했어요. 이거 안 할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결코 성적은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결정은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지금 미리 결정을 하고 안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알았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절대 포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언 가볼게요. 용언. 용언은 말 그대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쓸 용자예요. 문장에서 쓰이는 부분입니다. 문장에서 쓰이는 부분이라는 얘기는 문장 안에서 이제 다양한 대상이 하는 의미 같은 걸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무엇이 무엇이다. 이 부분. 뭐뭐 하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오는 단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가 문장에서 우리 국어에서는 동사와 형용사가 이 부분에 쓰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죠. 뭐뭐가, 뭐뭐가, 어떠하다, 어찌하다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쓰이는 말.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뭐라 부른다? 주로 서술어라 불러요, 문장에서. 서술어의 자리에 쓰이는 단어를 이제 얘기하는데 주로 뭐가 어떤지, 어찌하는지, 즉 동작이나 상태 같은 걸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쓰이는 말들은 다 형태가 바뀌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가변합니다. 형태가 바뀌어요. 형태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냐? 동사랑 형용사입니다. 동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동작, 움직임. 그럼 형용사는 성질,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게 형용사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용언이 있고 불규칙용언이 있다는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규칙과 불규칙에 대한 것도 선생님이 이번 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가변어라고 그랬죠. 형태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형태가 변하는데 형태가 변하는 게 규칙적이면 규칙이에요. 이 활용한다는 말은요. 형태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형태가 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활용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규칙적이면 규칙 활용이에요. 근데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규칙 활용입니다. 불규칙 활용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선생님이 조금 뭐 간단하게 예 같은 거 들어준다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여기 두 개의 단어를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먹다와 돕다 이렇게 두 개의 단어 가져왔어요. 자, 둘 다 이제 용언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죠. 자, 그리고 활용을 합니다. 잘 보세요. 먹다, 먹고, 먹으면, 먹어서, 먹으면, 먹어서, 먹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바뀌면서 쓰이는 단어죠. 먹다라는 형태로만 딱 고정돼서 쓰이지 않잖아요. 우리 국어에서. 그죠? 자,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는 걸 가변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용언에서는 활용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형태가 바뀝니다. 먹다, 먹고, 먹으면, 먹어서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요. 자, 형태가 바뀔 때, 자, 이렇게 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형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먹이라는 이 부분 형태가 안 바뀌어요. 뒤에 오는 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는 게 규칙 활용입니다. 규칙적이잖아요. 안 바뀌는 부분 안 바뀌고 바뀌는 부분만 바뀌어요. 이게 규칙 활용입니다. 자, 이게 규칙 활용인데 불규칙 활용인 경우가 있어요.
자, 불규칙 활용은 이 돕다 같은 경우 보세요. 돕다, 돕고, 도우면, 그죠? 도와, 이럽니다. 도와. 도와 보세요. 도와. 도와. 우리가 도와이라고 쓰죠. 그죠? 씁니다. 돕다에 붙였는데, 돕다에 아를 붙여보세요. 이 뒤에 오는 말. 그죠? 도바라고 씁니까? 도와라고 쓰죠. 그럼 지금 보세요. 형태가. 이 비읍이, 받침 비읍이 없어졌죠. 비읍이 없어지면서 대신에 비읍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비읍이 오로 바뀌었죠. 그죠? 비읍이 오로 바뀌어서 돕아가 도와라고 형태가 바뀐 게 보이십니까? 그럼 지금 보세요. 돕다, 돕고 이럴 때는 형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돕고 할 때는 형태가 안 바뀌죠, 돕이. 근데 도와 할 때는 비읍이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활용할 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경우,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느냐? 불규칙 활용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시면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 이게 규칙 활용, 아닌 건 불규칙 활용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참고로 또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 아까 선생님 먹자 바뀐다고 했습니까? 안 바뀐다고 했습니까? 안 바뀐다고 했죠. 이렇게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 용언에서 활용할 때 형태가 안 바뀌는 부분,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부분이 어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활용할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 이런 먹과 같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활용할 때 이렇게 뒷부분, 여기 뒷부분 형태가 뭐였어요? 형태가 막 바뀌었죠. 형태가 바뀌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 부분을 어미라고 부릅니다. 어미. 자, 그래서 용어는 활용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요. 변하는 부분이 어미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어간과 어미는 시험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문법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간과 어미,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부분, 바뀌는 부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어가 그 뜻입니다. 어간과 어미가 규칙적으로 결합하면, 즉 이 두 개가 만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딱 결합하면, 즉 어간은 안 바뀌고 어미는 바뀌는 이런 형태로 결합하면 규칙적인 거예요. 근데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면, 저 아까 봤었죠? 여기 어간 돕 형태가 바뀌었죠.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면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불규칙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이해하셨죠? 요거. 그 다음에 이 어미가요. 어간은 그냥 딱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어간. 요거 딱, 요거 안 바뀌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어미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어미는 또 부르는 명칭이 엄청 다양해요. 어말어미가 있고, 선어말어미 있고, 또 이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가 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요 밑에 좀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좀 보시면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 형태가 변하는 부분이 어미. 그래서 여기 가다에서 안 바뀌죠, 이 부분은. 이게 어간입니다. 근데 요 뒷부분 바뀌죠. 이게 어미예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어미 부분 있죠. 요 어미 부분은 또 세밀하게 또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어미 부분은 이렇게 또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말어미는요. 말 그대로 단어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 이런 것들 끝나잖아요. 그죠? 끝내는 부분입니다. 맨 뒷부분에 오는 거예요. 맨 뒷부분에 와서 끝내는 부분입니다. 자, 끝내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선어말어미라는 건 뭐냐? 이 선자는 앞선자입니다. 먼저 선자예요. 즉 어말어미의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말어미의 앞에 오긴 하지만 어미죠. 그러니까 뭐보단 뒤에 와야 되겠어요?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어간 어미는 반드시 같이 써야 돼요.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는데 선이니까 즉 어말어미랑 어간 사이 요 사이에 오는 게 선어말어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예요. 먹었다. 안 바뀌는 부분이죠. 먹다, 먹고, 먹으면 아까 선생님 예를 들었었죠? 안 바뀝니다. 이게 어간이에요. 먹었다, 먹다, 먹고 이 다 어말어미입니다. 그럼 이 어순 뭐냐? 어말어미의 앞에 오죠. 어말어미 앞에 오죠.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선어말어미라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선어말어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말어미를 또 보시면요. 이 어말어미는 맨 뒤에 오는 건데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끝맺는 기능을 한다.
끝내는 기능을 한다. 그럼 이걸 어말어미 중에서도 뭐라고 부르느냐? 종결. 끝냈다.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다. 아예 끝냈잖아요. 그죠? 맨 뒤에 오면서, 맨 뒤에 온다. 어말어미. 그러면서 끝냈다. 어말어미 중에서 무슨 어미라고요? 종결어미라고 부르는 겁니다. 종결. 끝냈다. 글씨를 안 써지네요. 글씨가.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고 해서 글씨 되게 못 쓰는 선생님이구나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글씨를 잘 쓰는 선생님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미 중에는 종결어미만 있느냐? 아니죠. 연결어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먹으면서, 먹어서 이런 말들. 만약에 여기 먹어서라고 하면 이거 어서는 보세요. 먹어서. 어서는 어미 맞죠? 어미는 맞는데 끝내는 기능을 하는 어미는 아니죠. 먹어서 어땠다 하고 뒤에 오는 말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연결어미입니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도 있어요. 끝내는 역할을 하는 어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에 온다 어말어미인데 이 끝에 와서 기능이 끝내는 기능을 하느냐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끝내면 종결, 연결하면 연결어미구나. 그럼 어려운 게 뭘까요? 어려운 건 이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전성어미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전성어미. 그럼 전성어미는 뭐예요, 선생님? 전성어미는 한자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성, 성질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전성, 성질을 바꾼다는 뜻인데 그럼 성질을 바꾼다는 게 뭔 뜻이에요, 선생님? 먹다 아까 있었죠, 먹다. 먹다를 선생님이 계속 예를 들게요. 먹다인데 먹다 뒤에 어미로 기를 쓰면 먹기. 그럼 잘 보세요. 먹다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동사죠. 동사죠. 내가 먹는 거예요, 막. 근데 먹기 이러면 밥을 먹기. 그럼 먹기 하는 순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먹기는요. 명사처럼 바뀌어요. 성질이. 이해했습니까? 먹기. 생각해보세요.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거랑 밥 먹기 이러는 거. 기가 붙는 순간 명사처럼 성질이 바뀝니다. 이해했죠? 이렇게 성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어미를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거.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성질만 바꿔주는 거지 품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즉 먹는다라는 건 원래 동사잖아요. 근데 먹기 하면 명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명사처럼 성질만 바꾸는 거지 품사가 명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품사는 여전히 동사인 거예요. 다만 성질이 뭐인 것처럼 명사인 것처럼 바뀌는 것 뿐이에요. 요거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뒷부분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다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성어미까지 있다는 거, 어미의 종류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용언과 용언의 활용 그리고 어간과 어미에 대해서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본용언과 보조용언입니다.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라는 개념은 또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들은 다 하나의 것들입니다. 하나의 용언이에요. 즉 먹다, 가다, 입다 뭐 하나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우리 국어에서요. 이렇게 하나만 우리 국어에서 쓰는 경우는 다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과를 깎아주다. 자,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가다, 먹다, 그죠? 근데 여기는 깎아주다입니다. 두 개가 뭐 됐나요? 두 개가 쓰였죠. 깎다랑 주다. 두 개가 쓰였죠. 두 개가 이어져서 쓰였죠. 자, 지금 이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사과를 깎아주다. 그죠? 이거. 잘 보세요. 자, 값을 깎아주다. 자, 똑같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용언이 지금 두 개가 쓰였어요. 두 개가 연달아 쓰였습니다. 여기도 두 개가 연달아 쓰였어요. 자, 그때 잘 보세요. 그때 사과를 깎은 거예요. 값을 깎은 거예요. 근데 사과를 준다. 말이 되죠? 사과를 깎았다, 사과를 주다. 말이 되죠? 자, 지금 이 두 개는요.
용언이 두 개가 쓰였는데 앞에 있는 것도 원래 그 깎는다는 의미가 살아있고 뒤에 물건을 건네준다 이런 주다도 의미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미가 다 살아있으면 이걸 뭐라 부르느냐? 본용언이라 부릅니다. 이게 본용언이에요. 그러면은 값을 깎다. 이때 깎다도 원래 의미가 깎다가 살아있어요. 그죠? 물건의 어떤 가격이나 이런 거를 낮춘다 의미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용언이에요. 근데 여기 주다는 잘 보세요. 여기 주다는 물건을 준다는 의미가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이 위에 거는 비교해보세요. 값을 준다는 건 말이. 그죠? 그럼 이때 주다는 뭐냐? 이 깎는 행동, 이 물건 값을 깎는 행동을 했음을 이 앞에 이 깎다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다는 뭐가 되느냐? 보조용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용언이 두 개가 연달아 이어질 때 우리 국어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것처럼 본용언과 본용언이 두 개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밑에 것처럼 본용언의 뒤에 뭐가 오는? 본 뒤에 보조용언이 이어지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언이 우리 국어에서 두 개가 연달아 이어질 땐 둘 다 본용언일 수도 있고 하나는 본용언, 하나는 보조용언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용언은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본용언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본용언이 또 오느냐 아니면 보조용언이 오느냐 이걸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나는 집에 가고 싶다. 가다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간다. 이 간다는 원래 의미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본용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싶다는 아닙니다. 이 앞에 오는 가고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망이 있다는 뜻을 이 가다는 말에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싶다는 원래 의미가 살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싶다 같은 건 뭐냐?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빼보시면 돼요. 나는 집에 가다. 이거 없어도 말이 딱 되죠. 나는 집에 가다. 말 되죠. 그럼 이거 본용언인 거예요. 근데 빼보세요. 나는 집에 싶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래 의미가 살아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용언, 보조용언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빼보시면 돼요. 빼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별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연달아 용언이 이어오는 두 개가 연달아 오는 경우도 우리 국어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걸 설명하는 말이 요거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용언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걸 정리했습니다. 용언에는 활용이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 그 다음에 어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까 좀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식어입니다. 수식은 꾸며준다는 뜻입니다. 꾸며주는 거예요. 즉 체언이나 이런 것도 있죠. 체언이나 우리 국어에서 주된 위치에 쓰이는 말은 체언과 용언인데요. 이 체언과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하는 게 수식어입니다. 수식한다, 꾸며준다 라는 뜻인데 우리 국어에는 뭐가 있느냐? 관형사랑 부사가 있습니다. 자, 관형사는 그럼 뭘 꾸며주느냐? 체언의 앞에서 체언을 꾸며줍니다. 그럼 부사는 뭘 꾸며주느냐? 용언의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관형사,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체언 앞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 그럼 부사는 뭐 한다고요? 주로 용언 앞에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 용언을 의미를 한정지어주는 역할. 이렇게.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형사랑 부사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관형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줍니다. 수사와는 결합이 안 돼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의 옷, 이때 옷을 꾸며주는 이런 새. 옷은 옷인데 어떤 옷? 새의 옷. 이때 새 같은 걸 뭐라고 부르는데 이게 관형사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새가 옷, 새를 옷 이런 식으로 뒤에 조사가 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조사랑 같이 쓰일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요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위에 수사랑 결합 못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새, 수사 우리가 예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새 하나. 말 됩니까? 새 하나. 말이 안 되죠. 새 하나 이런 말 안 쓴다는 겁니다. 즉, 수사와 결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조사하고도 결합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관형사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시, 성상, 수관형사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예를 보시면 돼요. 그죠?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새 옷. 방금 전에 위에서 봤죠? 그 다음에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수사랑 수관형사는 구별하셔야 돼요. 수사는 말 그대로 명사입니다. 명사.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뭘 취할 수 있어요? 조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앞에서 우리가 체온이라고 배웠잖아요. 명사입니다. 조사를 취할 수가 있어요. 체온 뒤에 조사가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옵니다. 그죠? 근데 수관형사는 어쨌든 뭐예요? 관형사입니다. 관형사니까 방금 전에 위에서 배웠죠. 자, 조사랑 결합할 수 없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취하지 않아요. 이게 큰 특징입니다. 나오죠. 한 가지 실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이랬을 때 선생님 이게 수사인가요? 수관형사인가요?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도 있어서 선생님이 여기다 정리해 둔 겁니다. 수사랑 수관형사는 하나는 수사는 말 그대로 체언이고 수관형사는 관형사예요. 이건 이해하셨습니까? 다른 거예요. 수사는 체언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취할 수 있지만 수관형사는 관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체언을 뭐한다?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관형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구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관형사는 그래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사는 뭐냐?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부사가 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만 하면 너무나 쉬울 텐데 용언을 꾸며주면 그리고 용언만 꾸미면 딱 좋겠는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사는요, 용언을 꾸미기도 하지만 관형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체언을 꾸미기도 하고요, 심지어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는 수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식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밑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놨지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용언을 꾸며주죠, 알다를. 근데 여기 아주 세월, 이때 아주 세고잖아요. 세는 뭐예요? 방금 전에 위에서 배웠죠. 관형사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때 아주는 뭘 꾸며주는 거예요? 관형사를 꾸며줍니다. 이렇게 부사를 수식해요. 벌다, 얼마큼, 많이. 그럼 이때 많이는 벌다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근데 이때 꾀가 붙으면 꽤 많이 부사를 꾸며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뒤에 간다. 있다. 조금 뒤에. 체언을 꾸며줍니다. 뒤는 체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설마 그 친구가 집에 갈까? 설마 뭐뭐 할까? 이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설마 뭐뭐 할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부사는 꾸며주는 게 너무 많아서 시험 문제에도 이 꾸며주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사는 용언만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꾸며주는 건 문장부사고요. 일정한 성분을 꾸며주는 건 성분부사인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부사로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머릿속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용언을 꾸미는 게 부사구나. 하지만 용언만 꾸미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신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예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고 풀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법은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달달달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는 보기 같은데 내용을 줘요. 아니면 예시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보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해입니다. 이해가 더 중요해요. 즉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시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EBS 강사의 설명만으로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머릿속에 꼼꼼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 국어의 수식어에는 뭐가 있다?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뭘 꾸며주냐에 따라서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 용언을 꾸미면 부사. 근데 부사는 용언만 꾸미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꾸민다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독립어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자, 감탄사는 말 그대로 독립된 성분인데요. 이거 너무 쉽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놀람, 느낌, 부름, 대답 이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형태는 안 변해요. 그리고 조사랑 결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어로 쓰여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감탄사는 다 독립어예요. 하지만 독립어가 다 감탄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철수야 독립어죠.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철수야는 철수라는 단어에 혹격조사인 야가 붙은 거예요. 즉 감탄사는 아니죠. 이해하셨죠? 감탄사예요 이게? 감탄사 아니잖아요. 그죠? 감탄사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감탄사가 독립어는 맞지만 모든 독립어이 다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요거. 그래서 이러한 감탄사들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단어에 대해서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단어를.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금 요 시간에 이제 남은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걸 좀 볼 겁니다. 자,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습니다.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요. 이 단어의 복합어에는 파생어랑 합성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이건 또 이러겠죠. 여러분들이 이전 시간에 배운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까지 배운 건 단어를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이 묶어서 품사로 분류해 본 거예요. 그럼 이번 시간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건 뭐냐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근과 접사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근과 접사. 자, 그러면은 어근이 뭐냐? 어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단어가 만들어질 때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즉 중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 어근입니다. 그럼 접사는 뭐냐? 이 어근에 붙는 거예요. 이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접사입니다. 접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있을 겁니다. 뭐 접두사니, 접미사니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자, 접두사, 접미사는 말 그대로예요. 두자는 머리 두자고요. 미자는 꼬리 미자입니다. 그래서 어근과 접사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질 때 이 어근의 앞에, 이 앞에 접사가 붙으면 이건 뭐다? 접두사예요. 근데 이 어근의 뒤에 붙으면 이건 뭐라고 부른다?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어근의 어디에 위치해 오느냐에 따라서 접사가 접두사, 접미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예를 들면 여기 얘가 나와있죠? 맏아들 보세요. 아들. 자, 맏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적인 의미는 뭐냐?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아들을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맏아들은요. 맏 플러스 아들이에요. 그럼 중심적인 의미는 어디예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예요? 어근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에 뭐가 붙은 거예요? 맏이 붙어서 아들 중에서도 첫 번째 아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때 이 맏은 아들 중에서도 첫 번째라는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맏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접사인 겁니다. 아들이 어근이고요. 이해하셨나요? 그때 이 접사는 어근의 앞에 왔기 때문에 이걸 접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두사. 그죠? 근데 먹보 보세요. 먹보. 먹보는요. 먹는 거. 자, 먹보는 먹는다라는 말이 중심적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보는 뭐냐? 이 보는요. 그러한 행위를 많이 하는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가 보라는 말을 썼습니다. 먹보 뭐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이때 중심적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근입니다. 그럼 이때 보는 뭐가 되느냐? 이 어근에 붙어서 먹는다라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특징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의미를 뭐하는? 제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보는 접사입니다. 접사인데 어근에 뒤에 붙었으니까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접미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어에서 단어를 만들 때는요. 일단은 무조건 단어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단어는 어근 하나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말, 실질적인 의미는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의미가 있는 말, 즉 어근 하나는 무조건 단어가 있어요. 이 어근에 접사가 붙냐 안 붙냐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다시 위로 가보시면 단일어는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우리 국어에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어근은. 그래서 어근 하나로만 돼 있으면 단일어인 거예요. 그럼 복합어는 어근 하나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근 말고 뭐가 더 필요한데, 그래서 어근만 2개 이어지거나 아니면 어근에 뭐가 붙으면 접사가 붙으면 됩니다. 그때 어근과 어근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를 뭐라 부른다고요? 합성어라 부르고, 어근에 접사가 붙은 말을 뭐라 부른다고요? 파생어라 부르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요 표에 나오는 요 말뜻이 뭔지를 알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근과 접사의 개념을 아셔야지만 지금 요 단일어, 복합어, 그리고 파생어, 합성어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실 때 어근과 어간에 대해서 구분을 잘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죠. 앞에서 용언할 때 배웠죠. 용언,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근은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간은 뭐랑 같이 쓰여요? 엄이랑 같이 쓰이죠. 근데 어근은 방금 전에 위에서 배웠죠? 뭐랑 같이 쓰인다고요? 접사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요. 지우다, 지우다에 개가 붙으면 하나의 단어가 되죠. 지우개. 그럼 이때 개는 접사입니다. 하지만 지우다 이러면 이건 그냥 용언이죠. 그러니까 어간, 엄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선생님 어근과 어간이 왜 헷갈립니까? 왜 헷갈리느냐? 어근인 동시에 어간일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이때 이 지우다는요, 어근인 동시에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은 걸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 즉, 이때 지우다는 어근인 동시에 어간이라는 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거 두 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 쓰이는지를 잘 보시면 구별할 수 있다는 거. 뒤에 어미가 오는 이 용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면 어간을 쓰셔야 되고요. 접사가 붙어서 단어가 만들어질 때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면 그때는 뭐라 불러야 돼요? 어근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했던 것들이 위에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만으로, 당연한 거지만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근은 그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쪼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복합어는 둘 이상의 어근 또는 어근의 접사가 붙어서, 그래서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 말, 그리고 파생어는 어근의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나머지 합성어랑 파생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